지금 당신의 심장이 뛰도록 명령한 것은 누구입니까? 이 몸이 당신의 것이라면서 왜 당신은 자신의 노화를 막을 수 없는 걸까요? 이에 대한 생물학적 설명은 당신이 평생 짊어지고 온 통제라는 환상을 무너뜨리고 당신이 단지 승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것입니다. 당신은 현실이라는 복잡성이 정신을 과부하시키지 않도록 왜 당신의 눈이 현실을 단순화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의미에 대한 편견 없는 결론을 내리고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공리에게 호모사피엔스 종의 모든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매개 변수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공학적 관점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시적이지도 철학적이지도 않은 냉철한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우주의 중심에 있는 독특하고 특별한 인격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고도로 조직된 생물학적 컨테이너입니다. 먼저 신체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뼈는 비율적으로 볼 때 강철보다 뛰어난 내구성을 가진 복합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의 근육은 화학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하는 탄력적인 모터이며 그 효율성은 자동차 엔지니어들이 부러워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볼 때 발생합니다. 당신은 약 37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7조 개의 살아있는 독립적인 유닛이며 각각이 자율적인 공장처럼 작동합니다. 이 각각의 세포 안에서는 매초 수십억 번의 화학작용이 일어납니다. 만약 당신이 이 과정의 극히 일부라도 통제하거나 의식하려고 한다면 당신의 뇌는 정보 과부하로 즉시 붕괴해 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의식은 무대 뒤에서 일어나는 복잡하고 지저분한 작업을 숨겨주는 단순화된 인터페이스이자 친절한 화면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렇게 놀라운 생물학적 기계라면 그 주인은 누구일까요? 우리 대부분은 마치 집이나 자동차를 소유한 것처럼 우리가 이 몸의 주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당신은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일시적인 세입자이며 잔인하게 솔직히 말해서 소모품입니다. 당신의 모든 세포핵에는 나선형 모양의 분자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의 유전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합물이 아니라 터무니없을 정도로 방대한 양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당신 몸의 세포 하나에서 유전 물질을 풀어낸다면 그 길이는 약 2m에 달할 것입니다. 당신 몸의 모든 유전 물질을 한 줄로 연결한다면 지구에서 태양까지 600번 이상 왕복할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이 코드에는 당신의 눈동자 색과 코 모양부터 특정 질병에 대한 경향, 그리고 어쩌면 당신이 어떻게 죽을지에 대한 모든 것이 적혀 있습니다. 이 생물학적 텍스트는 몇 년이나 몇 세기에 걸쳐 쓰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35억 년에 걸쳐 작성되었습니다. 시행착오, 고통, 죽음, 그리고 멸종을 통해 진화는 이 대본을 다듬어 왔습니다. 결국 인간은 유전자가 자신을 보호하고 다음 세대로 전달하기 위해 만든 생존 기계일 뿐입니다. 당신의 몸은 늙고 약해지며 70년이나 80년이라는 유통기한이 지나면 해체됩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 있는 명령은 잠재적으로 불멸입니다. 그것은 번식을 통해 낡고 빈 껍데기를 뒤로 한 채 하나의 몸에서 다른 몸으로 도약합니다. 당신은 생물학의 시간을 여행하기 위해 입는 우주복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것이라고 믿는 많은 욕망은 사실 이 오래된 코드가 내리는 명령일 뿐입니다. 당신은 미각이 섬세해서 단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이 명령줄은 칼로리를 찾는 것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던 수백만 년 전에 작성되었습니다. 설탕을 좋아했던 당신의 조상들은 살아남았고 무관심했던 이들은 죽었습니다. 당신이 초콜릿을 탐할 때 당신은 선택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신경계에서 실행되는 생존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골목을 볼 때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은 당신의 직감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원시적인 뇌에 설치된 보안 모듈입니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수천 세대의 조상들은 포식자에게 잡아먹혀 유전자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편집증 환자들의 후손입니다. 당신의 두려움은 당신이 눈을 깜빡이는 것보다 더 빠르게 위협의 확률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창조물이 아니라
진행 중인 프로젝트라는 가장 명확한 신호는 설계의 결함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천재적인 엔지니어가 우리를 처음부터 설계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많은 문제를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입안에 다 들어가지도 않는 사랑니가 있을까요? 가족보행에 적응된 우리의 척추는 왜 직립보행을 지탱하는 데 실패하여 성인 인구의 절반에게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걸까요? 진화는 모든 것을 지우고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저 오래된 구조 위에 덧댈 뿐입니다. 우리는 과거 적응의 흔적들을 전시하는 걸어다니는 박물관입니다. 다른 종과 비교하면 우리의 자아는 더 큰 타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바나나와 유전 구조의 약 60%를 공유합니다. 기본적인 작동 명령의 관점에서 당신의 절반 이상은 과일과 동일합니다. 생쥐와의 유사성은 85%로 올라갑니다. 침팬지와는 거의 99%가 일치합니다. 도시를 건설하고 교향곡을 작곡하게 만드는,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그 아주 작은 부분은 매우 오래된 동물적 구조 위에 칠해진 얇은 페인트 한 겹에 불과합니다. 이 생물학적 기계는 또한 무서울 정도로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휴식 상태에서 당신의 몸은 약 100와트, 즉 구형 전구 하나만큼의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이 최소한의 에너지로 당신은 슈퍼컴퓨터, 유압 펌프, 그리고 폐기물 처리 시설을 동시에 가동합니다. 하지만 이 효율성에는 대가가 따르는데 바로 환경에 대한 완전한 의존과 프로그램된 죽음입니다. 우리 세포에는 헤이플릭 한계라고 알려진 분열 횟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염색체의 끝부분에는 텔로미어라는 보호캡이 있는데 이것은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촛불의 심지처럼 조금씩 타들어가며 닳아 없어집니다. 심지가 다 타버리면 세포는 죽거나 기능을 멈춥니다. 왜 이런 자폭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걸까요? 갱신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늙은 개체가 죽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원을 독차지하고 새로운 유전적 조합을 방해할 것입니다. 개체의 죽음은 종의 생존을 위해 치르는 대가입니다. 당신은 무대에서 퇴장하여 다음 버전에게 자리를 내어주도록 프로그래밍 되었습니다. 게다가 당신의 세상에 대한 인식은 제한적입니다. 당신의 눈은 적외선과 자외선을 무시한 채 아주 좁은 범위의 빛만을 봅니다. 당신의 귀는 진동의 극히 일부만을 감지합니다. 당신이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뇌가 탐색을 돕기 위해 만든 모델, 즉 렌더링된 그래픽일 뿐입니다. 색과 소리는 당신의 머리 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뇌가 해석하는 파동과 주파수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삼키기 힘든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모든 물리적, 화학적 구조가 자동으로 작동한다면 결정은 누가 내리는 것입니까? 지휘하는 누군가가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조차 우리를 기능하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또 다른 환상일까요? 과학이 발견한 사실은 당신이 자신의 자유에 대해 믿고 있는 모든 것에 도전합니다. 수십 년 전 연구원 벤자민 리벳은 지원자들에게 원할 때 무작위로 손가락을 움직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마음속에서 결정을 내린 정확한 순간을 시계에서 확인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극은 뇌 활동을 모니터링했습니다. 결과는 과학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참가자들이 손가락을 움직이겠다고 의식적으로 인지하기 몇 분의 1초 전에 뇌는 이미 손가락을 움직이기 위한 운동 활동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뇌는 이미 결정을 내렸고 명령은 이미 근육으로 전송되었으며 그 후에야 의식은 내가 지금 손가락을 움직이기로 결정했다라는 메모를 전달받은 것입니다. 당신은 순종적인 직원처럼 당신과 상의 없이 이미 내려진 결정의 서류에 서명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현재의 자기 공명 영상 기술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왼쪽 버튼과 오른쪽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더 복잡한 결정에서 선택을 결정하는 뇌 활동은 당신이 무엇을 할지 알기 최대 7, 최소 10초 전에 발생합니다. 10초는 뉴런에게 영원과 같은 시간입니다. 당신이 어떤 영화를 볼지, 식당에서 어떤 요리를 주문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당신의 뇌는 이미 방정식을 풀었습니다. 뇌는 당신의 포도당 수치, 호르몬, 어린 시절의 기억, 그리고 어제의 본 마케팅을 모두 저울질했습니다. 당신의 망설임은 무대 뒤에서 프로세스가 완료되는 동안 시스템에 뜬 로딩 화면일 뿐입니다.
독리는 인간의 의식을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회사의 사장이 아니라 공보비서로 묘사합니다. 비서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소식을 받을 뿐이며 그의 유일한 기능은 대중에게, 즉 당신 자신에게 왜 그런 조치가 취해졌는지 설명할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합리화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기술 사양을 냉철하게 분석했기 때문에 그 새 휴대폰을 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적 뇌가 지위, 화면의 반짝임, 그리고 도파민의 약속에 반응한 것입니다. 구매는 감정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그 후에야 이성적인 부분인 대뇌피질이 개입하여 업무를 위해 더 좋은 카메라가 필요했다는 그럴듯한 핑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통제감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하는 편안한 거짓말일 뿐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물리학을 들여다보면 자유는 더욱 줄어듭니다. 우리는 인과율의 법칙이 지배하는 우주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당구대와 같습니다. 흰 공을 치면 다른 공들이 맞고, 치는 힘과 각도만 안다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움직임은 예측 가능합니다. 당신의 뇌는 원자로 만들어져 있으며 이는 당구공을 구성하는 것과 똑같은 원자입니다. 그것들은 똑같은 물리 법칙을 따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은 이전의 화학 반응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그 화학 반응은 또 다른 이전의 자극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이 끊어지지 않는 사슬은 당신의 탄생, 그리고 그 이전인 우주의 형성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만약 철학에서 라플라스의 악마라고 불리는 충분히 강력한 컴퓨터가 있고 빅뱅 순간의 모든 원자 위치를 그 기계에 입력한다면 그 기계는 당신이 지금 여기에서 이 말을 듣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적인 정확도로 계산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은 수십억 년 전에 미뤄진 도미노가 쓰러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덕성이라는 위험한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진정한 자유가 없다면 범죄자와 영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회는 그것이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냉철한 분석은 그것이 단지 하드웨어와 환경의 차이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살인자는 자신의 공격적인 유전자를 선택하지 않았고 뇌의 편도체를 압박할 수 있는 종양을 선택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행동을 형성한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는 더더욱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장난 기계입니다. 반면에 영웅은 이상적인 설정으로 작동하는 기계입니다. 우리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수리하거나 운행을 중지시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치 인간이라는 기계가 자신을 구성하는 물리 법칙을 위반할 수 있는 마법 같은 선택권을 가진 것처럼 비난하려 듭니다. 많은 사람이 양자역학을 이용해 이 논리적 감옥에서 탈출하려고 시도하며 아원자 수준에서는 무작위성이 존재하므로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행동이 뉴런 안에서 주사위를 굴리는 것과 같은 무작위 데이터의 결과라면 그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을 우연의 산물로 만들 뿐 의식적인 의지의 산물로 만들지 않습니다. 자유는 통제를 필요로 합니다. 무작위성은 단지 혼돈일 뿐입니다. 당신은 시계의 예측 가능한 톱니바퀴의 노예이거나 주사위의 예측 불가능성의 노예입니다. 어느 경우든 당신은 지휘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 선택의 환상은 그토록 강력할까요? 왜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다고 느낄까요? 그것이 진화에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불에 손을 넣어 화상을 입으면 뇌는 내가 그랬고 아팠다라고 기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 주체감은 미래의 학습을 위한 기억 마커를 생성합니다. 내가 했다는 환상이 없다면 실수로부터 배우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믿는다면 인간의 협력은 붕괴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죽이지 않으려면 이 거짓말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이미 촬영되고 편집되어 필름롤에 담긴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는 시공간의 선반 위에 완성된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당신의 의식은 그저 시사회장의 관객으로서 영화를 보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영웅이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고민하며 울고 응원하고 놀랍니다. 하지만 필름은 이미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기묘한 자유가 있습니다. 각본을 통제할 수 없다면 왜 피할 수 없는 실수 때문에 자신을 미워합니까?
왜 타인이 프로그램된 대로 살아간다는 이유로 그들을 그토록 가혹하게 심판합니까? 하지만 이 결론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마지막 역설을 낳습니다. 몸이 자동적인 생체 기계이고 결정이 미리 정해진 화학적 계산이라면 영화를 보고 있는 이 관객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머릿속에서 나는 존재한다고 말하는 이 목소리는 누구입니까? 생물학과 신경학을 분해해도 그 사람을 찾을 수 없다면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은 당신이 나라고 부르는 것이 실체가 아니라 과정이며 어쩌면 가장 거대하고 외로운 거짓말일 수 있는 가상 인터페이스임을 가리킵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나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말해보며 그 목소리가 정확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눈 뒤쪽에서 무게중심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대부분은 머릿속에 작은 조종사, 즉 세상을 관찰하고 생각을 듣고 결정을 내리는 보이지 않는 관찰자가 있다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그 조종사가 존재한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그는 기계 속의 유령에 불과할까요? 지금 당장 당신의 뇌를 열어본다면 뉴런, 혈액, 전기 신호는 찾을 수 있겠지만 그 어디에서도 당신은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인격에 앉아있는 왕좌 같은 건 없습니다. 공리는 인간 영혼의 위치를 찾기 위해 인지심리학과 신경생물학의 테라바이트급 데이터를 분석했고 그 결론은 파괴적이었습니다. 당신의 자아는 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아는 프로세스입니다. 그것은 통제된 환각이며 세상에서의 탐색을 돕기 위해 뇌가 생성한 가상 인터페이스입니다.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컴퓨터 내부에서는 당신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0과 1의 복잡한 연산이 수십억 번 일어납니다. 당신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는 알록달록한 폴더와 예쁜 아이콘이 있는 바탕 화면을 만듭니다. 폴더를 클릭할 때 당신은 그 폴더가 물리적으로 그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드 드라이브의 한 섹터로 가는 그래픽 단축키일 뿐입니다. 당신의 에고, 즉 자아도 정확히 그와 같습니다. 그것은 뇌의 바탕 화면에 있는 아이콘입니다. 진화는 37조 개의 세포를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뇌는 수백만 개의 다른 섹터에서 포도당 감소를 모니터링하는 대신 나 배고파 라고 말할 통합된 대리인이 필요했습니다. 자아는 복잡한 보고서를 간단한 헤드라인으로 요약하는 비서입니다. 문제는 그 비서가 자신이 회사의 주인이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격이 분할 불가능한 하나의 단위가 아니라는 증거는 충격적인 실제 의료 사례에서 나옵니다. 뇌의 두 방우 사이의 연결이 외과적으로 절단된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두 개의 별개의 의식이 같은 두개골 안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한 손은 셔츠 단추를 채우려 하는데 다른 손은 화를 내며 단추를 풀려고 할 수 있습니다. 뇌의 한쪽은 신을 믿는데 다른 쪽은 무신론자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영혼, 당신의 자아가 수술용 칼로 반으로 나뉠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단일한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뇌가 독창자인 척 연기해 온 목소리들의 합창단이었습니다. 이러한 통일성의 환상은 절대적인 고독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나라는 개념을 만들므로써 인간은 자동적으로 타인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나머지 우주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을 쌓았습니다. 숲속의 동물은 존재의 위기를 겪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자연과 분리된 존재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과정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식을 얻으면서 그 낙원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친구들로 가득 찬 방에 있으면서도 짓눌리는 듯한 고독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만의 시뮬레이션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어떤 것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원자들은 전자기장을 통해 당신이 앉아있는 의자의 원자들을 밀어내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시신경이 해석한 반사된 빛을 볼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독방에 갇혀 언어라는 구식의 느린 시스템을 통해 소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움, 후회, 희망, 두려움 같은 감정의 폭풍을 무한히 복잡하게 뒤섞인 상태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타인에게 전달하려 할 때 당신은 입을 사용하여 원시적인 소리를 내며 단지 나 슬퍼라고 말할 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90년대의 전화 접속 인터넷 연결로 4K 해상도의 영화를 전송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파일의 대부분은 손실됩니다. 상대방은 듣지만 결코 당신이 느끼는 그대로를 느끼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의 운영체제에 접속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당신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간이 우리를 갈라놓는다면 시간은 우리를 파괴합니다. 현대 논리가 공포스럽게 만든 오래된 역설이 있습니다. 순간 이동 기계를 상상해 보십시오. 기계는 당신 몸의 모든 원자를 스캔하고 여기서 당신을 파괴한 뒤 그 정보를 화성으로 전송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생체 프린터가 원자 단위로 당신을 재조립합니다. 화성의 기계에서 나온 사람은 당신의 기억, 흉터, 농담까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는 당신입니다. 하지만 지구에서 기계로 들어갔던 원본인 당신은 분해되었습니다. 당신은 죽었습니다. 화성의 복제본은 여행이 성공했다고 믿겠지만 그는 단지 새로운 하드웨어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의 새 버전일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당신의 정체성이 연속적이라는 것은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죽기 위해 순간 이동 장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매일 밤 죽습니다. 당신이 잠들고 깊은 수면에 빠지면 의식은 꺼집니다. 자아는 존재하기를 멈춥니다. 당신이 깨어날 때 뇌는 시스템을 재부칭하고 전날의 기억을 불러와 좋은 아침, 넌 여전히 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잠들었던 사람은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죽은 자의 기억을 물려받은 새로운 버전입니다. 우리는 기억이라는 실로 연결된 낯선 사람들의 연속입니다. 10년 전 당신의 사진을 보십시오. 그 몸은 이미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세포가 교체되었습니다. 그 마음은 당신이 더 이상 기억하지도 못하는 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과거의 그 버전을 만난다면 대화할 주제조차 없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그 아이와 연결해주는 것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뿐입니다. 자아는 이 이야기를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자아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현실을 왜곡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지 부조화라고 부릅니다. 팩트가 우리가 틀렸거나 잔인했음을 보여주면 자아는 즉시 기억을 다시 씁니다. 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또는 그들이 나를 도발했어 라고 말입니다. 자아는 절대 패소하지 않는 변호사처럼 의뢰인이 유죄일지라도 그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생 최고의 순간들은 자아가 사라졌을 때였습니다. 춤을 추거나 달리거나 어려운 문제를 풀며 무언가에 완전히 몰입했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은 멈췄습니다. 머릿속의 목소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없었고 오직 행동만이 있었습니다. 황홀경, 즉 몰입 상태는 단순히 당신이 되어야 한다는 짐을 잠시 내려놓는 안도감입니다. 행복은 이 시끄러운 인터페이스의 침묵 속에 존재합니다. 이제 마지막 역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두개골에 갇혀 완벽한 소통도 못하고 매일 밤 죽어야 할 운명인 고립된 생체 기계라면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잡아먹지 않는 것일까요? 어떻게 70억 개의 고립된 섬들이 협력하여 도시와 법, 인터넷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진화는 생물학적 이기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 답은 이 고립된 컴퓨터들을 연결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와이파이 네트워크, 즉 모든 우리의 마음속에서 동시에 실행되는 공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매일 소비하지만 바이러스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신은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세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당신은 털없는 원숭이로서 집단적 환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물학에만 의존했다면 이 중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은 추위 속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사냥할 발톱도 없으며 치아는 날고기를 씹기에도 벅찹니다. 그렇다면 이 나약한 종은 어떻게 지구를 지배하게 되었을까요? 공리의 대답은 단순하고도 무섭습니다. 우리가 바이러스로 우리 자신의 뇌를 해킹했기 때문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생물학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포가 아니라 마음을 감염시킵니다. 우리는 이것을 문화라고 부릅니다. 설명은 기초적인 것에서 시작합니다. 인류학자 로빈 덤바는 인간의 뇌의 사회적 연결에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약 150명하고만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 뇌는 붕괴합니다. 누가 친구이고 적인지, 누가 은혜를 갚아야 하는지 기억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조상 부족의 최대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당신은 수백만 명의 낯선 사람들과 함께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카페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음료를 주문하고 플라스틱 조각으로 지불하면서 그 사람이 당신을 독살하지 않을 것이며 그 플라스틱에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두 사람 모두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수백만 명의 낯선 사람들이 서로 죽이지 않고 협력할 수 있도록 생물학적 하드웨어 위에 설치된 운영체제입니다. 돈은 이 바이러스의 가장 완벽한 예입니다. 10만 원짜리 지폐나 은행 화면의 숫자는 내재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먹을 수도 없고 그것이 당신을 따뜻하게 해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깨어있는 삶의 대부분을 이 숫자를 쫓는 데 바칩니다. 왜일까요? 우리 모두가 같은 환상에 참여하기로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일 모두가 돈의 가치를 믿지 않게 된다면 사회는 즉시 붕괴할 것입니다. 이것은 상호 주관적 현실입니다. 뇌들의 네트워크가 지탱하는 동안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국가, 법,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이나 애플 같은 회사는 물리적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물도 직원도 제품도 회사가 아닙니다. 만약 운석이 떨어져 모든 사무실이 파괴되고 모든 직원이 죽더라도 법인은 서류와 법원 안에서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규모 협력을 조직하기 위해 법적 허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허구를 위해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가 만든 밈이라는 개념은 아이디어가 유전자와 똑같이 행동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밈은 멜로디, 패션, 레시피 또는 정치 이념과 같은 문화적 정보의 단위입니다. 밈이 생존하려면 숙주가 될 뇌가 필요합니다. 중독성 있는 노래를 듣고 머릿속에서 떨쳐낼 수 없다면 당신은 감염된 것입니다. 친구 앞에서 그 노래를 흥얼거린다면 당신은 바이러스를 전파한 것입니다. 종교와 이념은 극도로 정교한 밈 복합체입니다. 그것들은 이것을 믿지 않으면 처벌받을 것이다 또는 이 말을 퍼뜨리면 보상을 받을 것이다 와 같은 자기 방어 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생존 본능에 반하여 행동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생물학적 본능은 위험에서 도망쳐 목숨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화적 소프트웨어는 이 명령을 덮었을 수 있습니다. 군인은 소대를 구하기 위해 수류탄 위로 몸을 던집니다. 순교자는 정치적 대의를 위해 굶어 죽습니다. 생물학은 하지 말라고 비명을 지르지만 그의 머릿속에 있는 밈은 명예 조국 신에 대해 더 크게 소리칩니다.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이긴 것입니다. 우리는 은유를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유일한 종입니다. 하지만 문화는 우리를 당열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형성합니다. 늑대들에게서 자란 소년 모글리의 예를 들어봅시다. 생물학적으로 그는 완벽한 호모사피엔스입니다. 당신과 똑같은 뇌와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한 의미에서 인간이 아닙니다. 그는 말을 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며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생후 몇 년 동안 문화적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지 않으면 인간의 하드웨어는 똑똑하지만 제한적인 동물로 남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의 당신인 이유는 유전자 때문이 아니라 요람에서부터 당신에게 설치된 수 기가바이트의 문화 데이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용하는 언어, 걷는 방식, 음식이나 혐오스럽다고 여기는 것들 말입니다. 언어는 가장 강력한 프로그래밍 도구입니다. 당신은 단지 소통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생각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합니다. 단어 없이 복잡한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가능합니다. 당신의 어휘는 당신 세계의 한계를 정의합니다. 감정이나 개념을 묘사할 단어가 없다면 당신은 그것을 온전히 처리할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는 화자들로 하여금 서로 다른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강요합니다. 일부 원주민 언어에는 왼쪽이나 오른쪽 같은 상대적인 용어가 없고 북쪽이나 남쪽 같은 절대적인 용어만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우리에게 초자연적으로 보이는 방향 감각을 갖게 되지만 그것은 단지 다른 언어 소프트웨어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는 심각한 버그가 있습니다. 문화는 생물학보다 훨씬 빠르게 진화합니다. 우리의 몸은 여전히
영양을 사냥하고 사자를 피해 도망치던 아프리카 사반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는 우리를 폐쇄된 사무실에 넣어 8시간 동안 앉아있게 하고 인공 조명을 바라보며 마감 기한이나 빛 같은 추상적인 스트레스 요인을 처리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버전 충돌입니다. 오래된 하드웨어가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의 불안과 우울증 전염병을 낳습니다. 당신의 몸은 상사의 공격적인 이메일에 대해 검치호랑이를 만났을 때와 똑같이 반응하여 혈액을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으로 범람시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메일과 싸울 수도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앉아서 미소 지어야 합니다. 소비되지 않은 이 화학 에너지는 축적되어 당신의 안을 부식시킵니다. 우리는 극도로 편안하지만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인간 동물원을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문화는 우리를 의존적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생존을 외주 주었습니다. 원시인은 불을 피우고 물을 찾고 피난처를 짓고 먹을 수 있는 식물을 구별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자율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거대한 기계에 전문화된 부품입니다. 당신은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하거나 복잡한 스프레드시트를 만들 줄 알지만 전기가 끊기고 슈퍼마켓이 문을 닫으면 몇 주 안에 죽게 됩니다. 우리는 네트워크에서 연결이 끊어지면 쓸모 없어지는 지구라는 뇌 속의 뉴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화가 우리를 길들이고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라면 왜 그렇게 잘 작동하는 걸까요? 문화가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보상 시스템을 납치했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원숭이들이 피라미드와 제국을 건설하게 만들기 위해 진화는 이성이나 논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화학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중독되게 만들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사랑을 발명해야 했던 것입니다.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목이 메는 것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명치 끝을 한 대 맞은 것 같이 생생하고 육체적이며 입안에 쓴맛을 남기는 그 느낌 말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심장이 뛰고 손에 땀이 나며 세상이 더 다채로워 보이는 느낌은요? 우리는 이런 반응을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시인들은 그것이 영혼의 언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화학의 차가운 렌즈를 통해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공리에게 인간 감정의 전체 스펙트럼을 입력하고 감상 없는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답은 잔인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사랑, 분노, 기쁨과 같이 당신이 가장 깊고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사실 통제된 생화학적 폭풍, 즉 뇌에서 방출되는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의 칵테일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마법이 아닙니다. 감정은 진화가 당신의 생체 기계를 강제로 행동하게 만들기 위해 만든 제어 시스템입니다. 왜 감정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위해 사바나에 있는 우리 조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숲풀에서 나는 소리를 듣습니다. 만약 그가 순수한 논리를 사용했다면 사자일 확률 대 그냥 바람일 확률을 계산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가 고민하는 동안 사자는 이미 그를 잡아먹었을 것입니다. 감정은 비상 알고리즘입니다. 두려움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마음이 위험을 이해하기도 전에 지금 당장 도망쳐라고 소리치는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의 즉각적인 주입입니다. 분노는 싸움을 위해 에너지를 동원하고 혐오감은 상한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들은 생존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감정들은 어떨까요? 가장 강력하고 신비화된 감정인 사랑을 열어 분석해 봅시다.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3단계 프로그램이며 각 단계에는 특정한 화학적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욕망입니다.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 작용합니다. 순수한 기계적 반응입니다. 목표는 간단합니다. 유전자 복제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호환 가능한 파트너, 그 어떤 파트너라도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동물적 충동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낭만적인 열정입니다. 영화와 노래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신경화학적 관점에서 볼 때 열정은 심각한 강박 장애와 거의 구별할 수 없습니다. 사랑에 빠진 뇌에서 세로토닌 수치는 정신과 환자에게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수치로 급락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문자 그대로 집착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뇌는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으로 범람합니다. 도파민은 동기부여의 분자이며
코카인 같은 마약에 의해 방출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행복감을 느끼고 잠도 필요 없고 배고픔도 거의 느끼지 않습니다. 비판적 사고는 꺼져버립니다. 당신은 파트너의 모든 결함을 무시합니다. 왜 진화는 우리를 일시적으로 미치게 만들까요? 낯선 사람에 대한 자연스러운 두려움과 혐오감을 극복하게 하여 임신에 충분한 신체적 친밀감을 허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열정은 생물학적 덫입니다. 자연은 당신이 세세한 조항을 읽지 않고 번식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당신에게 약을 먹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몸이 버티지 못할 테니까요. 일반적으로 이 단계는 18개월에서 3년 사이에 사라지는데, 이는 조상 부부가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가 조금 독립할 때까지 돌보기에 정확히 필요한 시간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단계인 애착이 등장합니다. 뇌는 신뢰와 유대의 호르몬인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을 방출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이 호르몬들은 부부가 장기간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평온함과 안정감을 줍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찾아라, 번식하라, 보호하라. 이 세 부분으로 된 스크립트의 실행입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대 문화는 행복 추구에 집착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행복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도파민은 쾌락의 분자가 아니라 기대의 분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가 아니라 목표를 쫓을 때 보상을 줍니다. 진화적으로 만족한 동물은 죽은 동물입니다. 그는 나무 아래 누워서 더 이상 음식이나 짝, 안전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만족을 모르는 자들,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했던 자들의 후손입니다. 이것이 행복이 결코 지속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복권에 당첨되면 행복 수준이 치솟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1년 후 행복 수준은 정확히 예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당신은 적응합니다. 새 차는 단순한 운송수단이 됩니다. 큰 집은 청소해야 할 장소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절대 닿을 수 없는 당근을 쫓으며 쾌락의 쳇바퀴에 갇혀 있습니다. 이 감정 시스템은 또한 조작을 위한 입구이기도 합니다. 정치인과 광고주들은 당신의 뇌에 접속하는 코드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논리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자존심, 탐욕에 호소합니다. 주스를 마시며 웃고 있는 가족이 나오는 광고는 주스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장면에 감정을 파는 것입니다. 당신의 거울 뉴런이 발사되고 당신은 아주 적은 양의 행복감을 느끼며 그 감정도 함께 구매하기를 기대하면서 제품을 삽니다. 하지만 여기에 거대한 역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감정은 이성의 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그 반대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뇌 손상을 입은 환자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초이성적인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가장 단순한 결정조차 내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파란 펜을 쓸지 검은 펜을 쓸지 장단점을 분석하며 몇 시간을 보낼 수 있었지만 결코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논리만으로는 무한한 옵션을 나열할 뿐입니다. 나는 이것을 선호해 라고 말하는 것은 감정입니다. 감정은 분석의 고리를 끊고 행동하게 해주는 신체의 신호입니다. 감정이 없다면 당신은 아침으로 무엇을 먹을지조차 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감정은 버그일까요? 아니면 기능일까요? 진실은 그것이 현대사회에서 돌아가는 구형 운영 체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은 석기 시대에 맞춰져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인터넷의 부정적인 댓글에 대해 포식자의 포효에 반응하는 것과 같은 공포로 반응합니다. 스트레스 칵테일은 똑같지만 당신은 휴대전화 화면과 싸우거나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갇혀버린 그 에너지는 당신을 내부에서부터 파괴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감정 뒤에는 다른 모든 감정을 지배하고 인류 문명 전체를 조용히 건설한 원동력, 즉 마스터 감정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포식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종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당신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진심으로요. 2150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해는 뜨고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고 사랑에 빠지고 사소한 일로 다툴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곳에 없을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요. 한때 그토록 중요했던 당신의 이름은 잊힌 단어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분해되어
이제 풀, 물, 공기의 일부가 된 입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어떤 기분이 듭니까? 배가 차가워집니까? 침묵의 저항이 느껴집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 안에 설치된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프로그램인 죽음에 대한 공포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대부분이 무시하는 논리적 역설이 있습니다. 빅뱅부터 당신이 태어난 날까지 당신은 138억 년 동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심연은 당신을 전혀 괴롭히지 않습니다. 공룡시대에 살지 못했다고 해서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깊은 공포를 유발합니다. 왜 이런 불균형이 생길까요? 왜 과거의 공허함은 중립적인데 미래의 공허함은 공포스러울까요? 답은 자아의 구조에 있습니다. 당신의 의식은 선형적인 과정이며 오직 앞만 가리키는 화살입니다. 의식은 미래를 축적된 데이터, 즉 기억, 경험, 정체성의 상실로 인식합니다. 정보를 수집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에게 데이터베이스 삭제라는 생각은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뇌는 자신의 비존재를 시뮬레이션할 수조차 없습니다. 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어둠이나 침묵을 상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둠을 인지하려면 눈이 있어야 합니다. 침묵을 인지하려면 귀가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부재를 관찰하는 자신을 상상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논리적 함정입니다. 파멸에 대한 이 끊임없는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켜야 마땅합니다. 최종 결과가 항상 0이라면 왜 노력해야 합니까? 왜 사랑하고 건설하고 배워야 합니까? 생체기계가 존재적 고장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진화는 천재적인 방어 기제인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인류가 건설한 거의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죽음을 부정하기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보다 오래 지속되도록 돌과 강철로 건물을 세웁니다. 우리는 의식이 육체보다 더 내구성 있는 매체로 옮겨지기를 바라며 책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교향곡을 작곡합니다. 우리는 단지 본능 때문만이 아니라 이름, 유전자, 이야기와 같은 우리의 일부가 계속 살아가기를 바라는 희망으로 아이를 갖습니다. 종교는 가장 분명한 보안 패치입니다. 사후 세계에 대한 약속은 불안을 제거하고 사람들이 계속 기능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죽음이 적이 아니라면요? 죽음이 사실 필수적인 기능이라면 어떨까요? 공리의 분석에 따르면 죽음은 혁신의 도구입니다. 불멸의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도 죽지 않고 자원은 고갈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발전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고정관념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늙은 개체들이 권력의 자리를 영원히 차지할 것입니다. 과학, 예술, 사회는 정체될 것입니다.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가 말했듯 과학은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발전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승리하는 것은 늙은 반대자들을 설득해서가 아니라 반대자들이 죽고 그 아이디어를 정상으로 여기는 새로운 세대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시스템의 캐시 삭제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버전, 새로운 조합, 새로운 가능성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리셋입니다. 만약 인간이 영원히 살았다면 우리는 항상 다른 방식으로 해왔다며 바퀴의 발명을 금지하는 불멸의 부족장 지배 아래 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인류가 진화하려면 당신은 죽어야 합니다. 당신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디딤돌입니다. 물론 현대 인류는 죽음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백신, 항생제, 수술로 지난 세기 동안 기대 수명을 2배로 늘렸습니다. 우리는 유전공학으로 노화를 해킹하려는 시점의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불멸이 달성된다면 그것은 가장 큰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물의 가치는 유한함에 있습니다. 시간이 귀중한 것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앞에 영원히 펼쳐진 시간이 있다면 오늘 무엇인가를 해야 할 절박함은 없을 것입니다. 미루는 것이 표준이 될 것입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에서 탄생하는 열정은 지루함으로 변할 것입니다. 불멸의 존재는 신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돌덩이일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본질적으로 통제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몇 년 전부터 경력, 재정, 휴가를 계획합니다. 죽음은 우리가 일정을 잡거나 협상할 수 없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마철루와 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연의 주인이나 소유주가 아니라
여전히 자연의 일부임을 일깨워주는 마지막 알림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 두려움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절반 이상이 지났음을 깨닫고 신체가 고장나는 첫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는 중년에 공포는 정점에 달합니다. 하지만 매우 고령이 되면 두려움은 종종 사라지고 깊은 피로감으로 대체됩니다. 자연은 우리의 화학적 성질을 조정하여 우리를 끝에 대비시킵니다. 그러나 에너지가 있는 동안에는 이 두려움이 당신의 가장 큰 동맹이 될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잃을 게 있다는 생각의 함정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을 필터로 사용하십시오. 만약 당신에게 1년의 삶만 남았다는 것을 안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싫어하는 직장에 계속 다니겠습니까? 사소한 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원한을 품겠습니까? 끝없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시간을 낭비하겠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죽음은 모든 껍데기를 태워버리고 오직 본질적인 것만 남깁니다. 이것은 우리를 가장 중요한 결론으로 이끕니다. 진정한 공포는 죽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정한 공포는 삶의 끝에 도달해서야 진정으로 살아본 적이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공포는 성취되지 않은 삶에서 옵니다. 당신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아직 당신의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이 분해되고 기억이 지워지고 문명조차 사라진다면 붕괴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무언가가 실제로 존재할까요? 우주의 무질서에 맞서 싸우고 시간이 완전히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길 방법이 있을까요? 그 답은 생존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지만 영혼과 맞닿아 있는 듯한 유일한 인간 기능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당신을 조각조각 분해했습니다. 피부를 벗겨내 생체 기계를 드러냈고 두개골을 열어 화학이 지배하는 뉴런 네트워크를 찾았으며 당신의 가장 깊은 감정을 분석하여 생존 알고리즘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발가벗겼습니다. 자유의지 없이 자신의 것도 아닌 문화적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생체 기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모든 환상의 폐허 속에서 마지막 질문이 공허 속에 메아리칩니다. 만약 모든 것이 단지 물질과 코드일 뿐이라면 어떤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공리의 최종 답변은 사형 선고가 아니라 당신의 우주적 중요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당신 삶의 의미는 우주의 눈과 신경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주가 스스로를 의식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주는 그 본질상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력학 제2법칙이 이것을 보장합니다. 모든 것은 해체되고 식어가고 흩어집니다. 별들은 꺼지고 에너지는 소산되며 질서는 혼돈으로 변합니다. 이 과정을 엔트로피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모든 물질에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하지만 쇠퇴하는 이 우주에서 반대 방향으로 노를 젓는 힘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은 죽은 원자들의 혼돈을 가져와 복잡하고 질서 있는 구조로 조직하는 알려진 유일한 현상입니다. 세포는 진흙 웅덩이보다 더 조직적입니다. 숲은 모래 사막보다 더 조직적입니다. 생명은 우주의 죽음에 대한 국지적인 반란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반란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우리는 단지 생물학적 질서만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보의 질서를 창조했습니다. 관찰자가 존재하기 전의 우주에는 은하가 충돌하고 별이 폭발했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름다움도 공포도 없었고 오직 수학만이 있었습니다. 관찰되지 않은 사건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주가 온전히 존재하기 위해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번역가입니다. 당신은 파장, 주파수, 질량과 같은 정량적 데이터를 붉은색 음악 소리, 손에 쥔 돌의 무게와 같은 정성적 데이터로 변환합니다. 당신은 물리학을 감정으로 변환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슈퍼컴퓨터라도 오렌지 맛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원자까지 화학 구성을 분석할 수는 있지만 그 맛은 모릅니다. 이 주관적이고 독특한 경험이 바로 철학자들이 퀄리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대체 불가능한 기여입니다. 80억 명의 인간 각자는 이전에 존재한 적 없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을 유전자와 기억의 조합으로 조정된 독특한 센서입니다. 당신의 관점은 한정판입니다. 그러므로 임무는 매뉴얼에 따라 올바르거나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는 당신의 점수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주는 당신이 생성하는 데이터의 복잡성에 관심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베끼며 자동 조종 모드로 산다면 당신은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중복된 코드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랑하고 고통받고 실수하고 배우고 창조할 때 당신은 놀랍도록 풍부하고 복잡한 정보의 패턴을 엮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존재의 데이터베이스를 풍요롭게 합니다. 그러니 다시 당신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처음에 그것은 단지 살던 거리 환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물학적 도구, 기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것을 본 모습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질서를 창조하는 도구입니다. 이것은 붓을 쥐고 코드 한 줄을 입력하고 얼굴을 어루만지는 손입니다. 이것은 혼돈에 대항하는 당신의 무기입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받는 카드를 선택할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신의 유전자, 가족, 태어난 곳, 그 어느 것도 당신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게임의 의미는 카드를 선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카드로 어떻게 게임을 하느냐에 있습니다. 게임의 아름다움은 플레이어에게 달려 있습니다. 네, 당신의 감정은 화학입니다. 하지만 그 화학이 교향곡과 영웅적인 행동을 낳습니다. 무지개가 단지 빛의 굴절일 뿐이라는 사실이 그것을 덜 아름답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기적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기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인상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물질, 별의 먼지가 수십억 년 후에 깨어나 인간의 형태로 조직되었고 이제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기원에 대해 궁금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거울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프로토콜은 간단합니다. 사십시오. 하지만 의식적으로 사십시오. 자동 조종 모드를 끄십시오. 매 초를 느끼십시오. 고통이 오면 그것을 탐구하십시오. 그것은 독특한 데이터입니다. 기쁨이 오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들이키십시오. 그것은 희귀한 패턴입니다. 이상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상함은 새로움입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수는 새로운 길의 발견입니다. 대화든 식사든 아이디어든 당신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창조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뛰라고 시키지도 않았던 그 심장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우주를 느낄 수 있도록 지금 뛰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영원이라는 무한한 어둠 속에서 그어지는 성냥개비와 같습니다. 성냥개비는 필연적으로 꺼질 것입니다. 결국에는 항상 엔트로피가 승리합니다. 몸은 죽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타오르는 그 짧은 순간 동안 당신은 주위의 모든 것을 밝힙니다. 당신은 공허가 있던 곳에 의미를 창조합니다. 이 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후원 또는 채널 멤버십 가입은 저희가 공리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주제에 대한 제안도 부탁드립니다.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